지금 저희 단체에 계세요. 아마 여기 저희 단체에 계실 때 하셨을걸요? 그 유주명 선생님이 계속 네네 맞습니다. 저희 단체 후원자세요. 유주명 선생님은 저희 단체 후원자세요. 연결해 준 거야. 네. 알고 보니까 원래 알았어. 원래 이제 선생님하고는 사실 원래 알았어. 6년 전인가 그죠 선생님? 네. 그때 이제 제가 탈북 관련된 일을 좀 하려는데 뭐 이런 얘기하다가 우연찮게 인터넷으로 알게 되셔가지고 선생님이 자신의 제자를 저에게 괜찮은 탈북 청소년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추천해줘가지고 만난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뭐지 오프로는 처음 뵌 건데. 근데 제가 교육사회부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공교육 회복에 관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 공교육에서 대표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 그게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막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뭐 문제를 생각하는 거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사회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폭력 문제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문제로 생각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보면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폭력적인데 학교 폭력이 문제라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사회는 더 폭력적이란 말이에요, 사실. 뭐 성별이 다르다, 종교가 다르다, 지역이 다르다,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말 폭력적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면 우리 사회가 폭력적인데 학교가 폭력적인 게 학교 폭력이 정말 이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폭력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학교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정확한 사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학교에 드러나는 건데 이걸 학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 치부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거는 우리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손을 놓아서도 안 되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학교에 특별히 문제다 하고 저는 항상 구분해요. 좋은 교사와 일반 교사가 있다. 나쁜 교사는 없다. 그냥 일반 교사인 것 뿐이고 좋은 교사는 그 기존의 제도권, 기존의 어떤 제도에 대해서 뭔가 더해보려고 하는 사람, 아이들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교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일반 교사다라고 좀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요새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고등리퍼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다 잘하는 애들은 다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한 애들 중에서 학교 다니는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알고 있죠. 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학교가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아이들을 이렇게 이게 문제라 말하기 좀 어렵죠. 근데 좀 이렇게 요새 제가 마음이 안 좋은 건 그것들. 이 애들이 꼭 학교를 벗어나서 이제 불량 학생의 유혹을 얻어먹으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해야 되지?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그러니까 이유는 알죠. 이렇게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 것들이 그거예요. 요새는 지금은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감정적이어서 그때그때 마음이 변하지만 요새 이제 보면서 야 배현서하고 그 이병재는 얼마만큼 마음의 상처가 많을까 학교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물론 그런 고난들이 요새 막 랩으로 나오고 가사로 나오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상처가 힘들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 고시원의 골방에 살면서 자기 꿈을 설계한다는 게 진짜 대한민국 나쁜 나라다는 생각들, 학교가 아니라 대한민국 나쁜 나라다는 생각들 요새 관심 있는 거 그거예요. 좀 많은 아이들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학교에서 왜 품지 못할까의 역으로 이제 청소년을 돕는 일에 마음을 품게 된 계기도 질문에 나와서 누가 했어요? 누가? 이거는? 이거 질문의 의도가 뭐예요? 이유 궁금해서. 뭐가 궁금해? 이게 청소년들 돕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이걸 9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요. 뭐 제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뭐 책을 보면서 내가 내 생각이 뭐 커가는 것도 있고 아니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커가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청소년들 돕는 일에 마음을 품게 된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그 한부모 아이들 모아놓고 그냥 대학 원생으로서 이렇게 한부모 아이들 모아놓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학교를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때 아마 그 사교육이 대체를 해가지고 방과후 수업이 엄청나게 뜰 때였어요. 막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막 방과후 교실 해야 된다, 막 그러니까 막 뭐 공문을 밀어 읽고 막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 2008년 이럴 때니까. 근데 제가 만난 한부모애가 너 방과후 수업 때 뭐하니? 이러니까 축구 한다는 거예요. 축구. 왜 축구하냐? 내가 볼 때는 뭔가 학습적인 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선생님이 그냥 축구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왜냐면 학습은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습을 하고 정말 학습이 필요한 애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방과후 교실 실적을 채워야 되니까 그냥 축구 그냥 해라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도라는 게 사실 이렇게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들이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열받아가지고 제가 야 그럼 내가 해야겠어! 막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도움 줘야 했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더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시작하기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도 저희 사실 여러분들은 막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근데 꼭 대안학교가 아니라 요새 공교육은 사실 옛날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왜냐면 뭐 저도 학교로 막 진로 특강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진로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요. 네, 그냥 다 막 먹는 거 두들기 패고 막 발로 짓밟고 막 이러면서 막 깃발 막 때리면서 공부하라고 너희들 막 이런 시절에 너희들 지금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런 시대에 살아서 저도 정말 꿈없이 제 학창 시대를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30살에서 31살 넘어가지 제 꿈을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이렇게 정말 인생이란 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청소년들이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들. 제가 너무 꿈을 찾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랬어요. 해주면 돼요. 그 존재 자체랑 똑같이 대해주면 돼요. 뭐 우리가 뭐 대상별로 뭐 어떻게 아예 대해야 될지 물론 그 나중에 깊게 들어가면 그 뭔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그렇게 다른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사람만을 보면 그 존재 자체만 보면 특별하게 대해야 하는 게 다를 게 없잖아요. 물론 그 아이를 만나가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떤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이나 어떤 처방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하는 자세나 마음가짐 저는 개인적으로 똑같아요. 그냥 넌 하나 인간이고 나는 인간이고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대하지 그게 뭐 어떻게 사실 조심하지도 않고요. 그냥 서서 막대해요. 근데 세월호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너무 막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에휴 저 쓰레기 새끼 만나지 마 이러거든 가가지고 이제 그 진짜 쓰레기 같은 애들 있거든 동네들 막 제가 농담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쓰레기 같은 새끼 너네 새끼 막 이렇게 하거든요. 얘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를 막대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 다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고 내내 이러니까 에휴 새끼 너는 또 그지랄하네 내가 막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대하거든요. 이게 원래 대했던 것처럼 원래 얘가 학교에서 대여받았던 것처럼 이 아이는 오히려 또 학교에서 그런 대우를 받았었는데 세월호라는 특별한 사건으로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저는 똑같이 대하는 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러니까 80%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나 고민들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그냥 친구가 되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친구 사귀는데 막 특별한 전략이나 작전을 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있는 데를 만나는 거고 그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 많이 물어봤으니까 네, 나 다른 거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멘토링 할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
돈이 없어요. 후원 좀 해주고 가세요. 그렇지 않고요. 돈이 없어 돈이. 후원으로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 후원으로만 운영하지 않고 아, 있어요. 예. 좀 시계 좀 풀어놓고 와요. 카메라 좀 주고 가라. 좀 팔게. 차 우리 주고 가 걸어갈래 너희들 막 이래.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어려운 건 그런 거 있죠. 실질적으로 뭐든 그러거든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애들은요 그 현장에 없다는 게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고립돼 있고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애들을 끄집어내는 게 너무 사실 힘들어요. 그 무슨 과정? 아니 진짜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은 현장에 없다. 현장에 없는 거지. 내가 만나는 가정에 없는 거지. 예를 들면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요. 학교 안에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끌어내는 게 너무 어려워. 왜냐면 그게 그 아이 입장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런 아이들 끌어내기 제일 이렇게 어렵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아이를 만나는 가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 아이가 경제적인 부분들, 부모님과 이혼하는 문제들,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건데 아빠는 없고 엄마는 지적장애 상급이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 단체가 막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막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으면서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투표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 건. 그래서 지금 빨리 삭발하시고 19세 참전권 달라고. 18세니까 참전하려고 빨리.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막 이런 거 이야기하면 너무 정치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삶 자체가 정치적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 개별, 저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신경 못 쓰고 있어요.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러고 에너지가 없어서 제 역할이 또 예를 들면 교육 같은 사교육업체 사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그런 일 하는 거죠. 좋은 제도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희는 그런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청소년을 섬기면서 필요하시는 삶의 가치가 뭔지. 특별한 가치는 없고요. 제가 즐거우니까 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섬기진 않고요. 그냥 성경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좀 못 살아도 되거든요. 좀 같이 못 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 좀 덜 먹어도 돼요. 저는 제가 예를 들면 밥을 예를 들면 3끼 먹고 2끼 먹는 게 저한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상급식도 전 세금 낼 더 의향이 충분히 있거든요. 만약 무상급식도 그런다면 저는 나한테 세금 더 걷어가라. 내 의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세상에 더 이게 좀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마다 자기 삶을 움직이는 가치와 소명들이 있어요. 이제 소명이라고 할 수 있고 가치일 수 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추구하는 게, 가치라는 게 좋은 일 그런 개념이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게 자기 가치인 게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는, 모든 사람이 돈을 보고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움직이는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차도 어떤 차 휘발유차가 있고 경유차가 있고 가스 수소차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스 차한테 휘발유 연다고 차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뭔지. 멘토되는 가정들은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 심사가 있는데 서로가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빡세요. 질문 9개 질문 정도 답을 계속 해서 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은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 면접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전화 면접 볼 때도 있고 이 면접을 통과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무조건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안 받은 애들은 멘토를 할 수가 없어요. 교육도 뭐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을 때도 있고 그때 한데 기본적으로 한 2박 3일 정도 한 20시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이외에도 또 자조 모임들 해요. 멘토들끼리. 이 4단계를 거치셔야지만 멘토를 성할 수 있어요. 자조 모임이요. 자조. 네, 이렇게 멘토들끼리 모임을 아이들 만나기 전에 몇 번의 모임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4단계를 거쳐야지만 멘토를 활동할 수 있어요. 조금 달리 다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농어촌 청소년 멘토링이 있고 이거는 멘토링만 대상별로 다른 멘토링을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청소년들은 뭐 너무 어려우니까 매주 못 가니까 방학 때 내려가서 먹고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꿈산대학교를 부르고 도시 지역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멘토링들이 있어요. 주 1회 가서 한 번씩 만나주는 거 있고 뭐 특징별로 한 달에 2번씩 만나는 거 대상별로 조금 다른 멘토링을 하지만 그때 다르지만 크게는 이 4단계 정도를 꼭 거치셔야 돼요. 국내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지원 자격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 국외도 있어요. 아 국외도. 네. 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네. 있는데 세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 단체적으로 그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다는 프로그램들이 6개를 만들어놨어요. 하나는 관계 회복, 두 번째는 자존감, 세 번째는 리더십, 네 번째는 공동체 훈련, 다섯 번째는 진로, 여섯 번째는 자기도 학습. 이 6개 테마로 프로그램들을 진짜 많이 만들어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막 쌀 정도로 만들어놨고 근데 뭐든지 똑같거든요. 여러분들도 여튼 간에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대학생 멘토링도 우리가 이 멘토링을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주인의식을 이렇게 프로그램의 전문성만 보면 우리가 짜증이 제일 좋죠. 그러나 대학생 멘토들의 자발성들인가 주인의식을 갖게 하는 건 이 멘토링 프로그램 기획 과정에 참여시키는 거 해가지고 한 5대5 정도는 제가 비율을 맞춰요. 5는 우리가 주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5는 대학생들이 좀 이렇게 기획하는 프로그램 정도. 뭐 비율은 차이가 있어요. 어때는 7대3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뭐 이렇게 8대2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5대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가려면 학생들이 신청하는 그 제가 꿈사다리 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을 해요. 왜냐면 다 해봤자 13명, 20명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게 낙인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시골 학교, 작은 학교에 돕는 거는 전교생을 다 한다. 전교생을 다 한다. 원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큰 학교들은 학교랑 협의를 많이 해요. 학교랑 협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뽑을 때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6명 뽑을 때 어려운 애들이 뭐 4명 있으면 2명은 꼭 일반인에 뽑아주시려고 이렇게 공고를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복지관 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 자존감 떨어뜨리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보통 아이들이 받는 거야 이런 느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해요. 학생들이 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고 싶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이걸 받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이렇게 논의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해요. 그 뭐죠 극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교랑 일하는 거예요. 저희도 막 가끔 이러거든요. 야 차라리 아프리카 가자 아프리카. 대한민국에서 길 못하겠다 할 정도로 이게 극한 직업 중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일을 할 때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좋은 파트너. 근데 우리랑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셔가지고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 꼭 해보고 싶다라든지 뭐 지금 이 학창 시절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조언? 진짜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고 싶은데 네. 어려워하거든요. 많이들. 저는 이제 뭐 주로 아이들한테 진료 교육도 하고 그리고 단체는 진료 교육을 해요. 학교에다가 뭐 제 단체는 좀 특징이 하나 뭐냐면 공적인 영역에서 수익 사업들을 해요. 안 궁금하시죠? 안 할게요. 자, 사람이 그걸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다양한 진단지 해보시잖아요.
네. 그렇죠. 진단지 해보잖아요.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이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들 도움이 돼. 진단지 결과가.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참고할 사람 있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입니다. 많이 해보면 좋겠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뭔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만나보자. 그 뭐 이런 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막 그 문구 참 좋다. 그거 많이 하잖아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끊임없이 나랑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도움 돼요. 세 번째는 뭔가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뭔가 경험을 해보는 거죠. 뭐 체험학습,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저랑 같이 관계 맺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건 사실 관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니까 학교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예요. 이 관계 속에 자신을 발견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 세 가지 중에 뭐 진단지하는 거, 나랑 끊임없이 이야기해보는 거, 여행 떠나는 거, 세 번째는 관계. 그러니까 나의 소명이나 나의 꿈은 이 관계 속에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 다만 이게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구체적인 걸 너무 바라서 그래요. 이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 진로는 방향성이에요. 내가 장래희망에 저는 고등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고, 방향성이란 무슨 뜻이냐면 저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맨날 직업은 구체적이라 한다는데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방향성을 정하고 거기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방향성만 잘 정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 진로는 구체성을 띠게 돼요. 저절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두컴둥한 동굴을 빠져나올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뭘 보고 나옵니까? 빛이에요, 빛. 진로라는 거 여러분들의 한 줄기 빛을 찾는 거예요. 동굴의 입구를 찾는 게 아니라. 아셨나요? 그 한 줄기 빛만 있고 빛만 갖고 그 어두컴둥한 동굴을 빠져나올 때 중요한 건 앞을 보는 거 아니라 땅을 보고 걷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 시작하면 동굴의 입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빛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입구가 다가온다는 뜻이죠.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땅을 보고 걷지 않고 먼 미래를 보고 걷고 있어요. 동굴은요, 수많은 웅덩이의 바위가 존재합니다. 땅을 보고 걷어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축적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청소년들은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축적을 고민하지 않고 미래만 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방향성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한 줄기 빛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질문을 바꾸셔야 되는데 내 재능이 뭔지 궁금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가 맨날 엄친다 그러잖아요. 옆집 딸하고 옆집 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우리 약점을 파헤쳐가지고 내 약점을 중간 정도에 맞추는데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평균화의 패러다임에 뿌리 깊게 우리 인식들이 바뀌어 있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자라면서 부모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 못하는 거 없어야 돼. 언제 중간은 다 해야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야, 중간은 해야지. 그러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의식 쪽에 이 평균화에 대한 개념들이 정말 뿌리 깊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내 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고. 이게 두 번째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많은 우리나라 사회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자본주의가 깊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 만나면 저한테 던지는 질문이 거예요. 선생님,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직업 없어요. 의사 중이나 변호사 중에서 쫄쫄 국민들이 많고요. 떡볶이 팔아가지고 몇 천원씩 버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스타일 난단가? 왜? 걔 4천원이 팔았다면서요. 모르시죠, 형님?
봤어요. 맞아요. 기사. 네. 그 21살 때 그 옷가게 옷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프랑스에. 35살인데 노래하래 4천억 주고 팔았다는 거 4천억 주고 35살에 4천억 의사 변호사 해봐야 4천억 만질 수 있는지 40억도 못 만져요. 어? 걔랑 사귀었어야 되는 건데. 걔랑 결혼했어야 돼. 무슨 말 질문을 바꿔서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내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우리 많은 청소년들은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자적 질문들을 갖고 있어요. 얼마 벌어서 얼마 써야지. 얼마 벌어야지만 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직업들 가져야 돼. 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뭘 생산할 수 있을까? 뭘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바꿔줘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 수 있지? 만든다는 게 매니팩처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 노동 뭐라 하지? 생산자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만드는 무형이나 유형의 물질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하는 뜻이에요. 이런 걸 만드는 어떤 가는 수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반향성, 두 번째는 평균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깰 것인가, 세 번째는 생산자적 패러다임으로 내 질문을 바꿀 것인가. 이거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갖더라도 불행해져요. 제 경험이에요. 왜? 제 단체를 통해서 봉사활동한 대학생이 전국 6,000명이거든요. 이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